2025년은 AI로 인해 전 산업 영역에서 다양한 변혁과 혁신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변곡점의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2025년은. 그러면 이 AI 시대에 하드웨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AI 서비스는 과연 누가, 어떤 기업이 시장을 지배할까? 네, 해모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지현 작가님 모셨습니다. 잠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 네. 오늘도 이 IT 트렌드 또 전망서와 함께 찾아주셨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2024년 전망으로 저희가 또 IT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봤었는데 그렇죠. 와, 그때 정말 제가 어마무시한 인사이트를 얻었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제가 나름대로 점들을 공부했던 것들을 토대로 작가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네. 이 점이 선이 되고 면이 되는 네. 그런 그림을 좀 그릴 수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오늘도 네. 또 작가님과 함께 내년에 대한 IT 트렌드를 좀 알아보면서 내년에는 내가 어떠한 방향성을 좀 잡아가야 될지 또 투자로서도 그렇지만 또 인생으로서도 그렇죠. 이런 부분들 또 함께 생각해보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작년 언제 저희가 만났었죠? 거의 한 1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때 IT 트렌드 2024로 만났죠. 맞습니다. 그때 여기 와서 이제 여러 말씀들을 드렸잖아요. AI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네네. 그때 혹시 투자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 말씀을 듣고 어딘가에? 저는 일단 올 한 해 가장 메인 투자 키워드는 AI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저도 투자를 좀 했고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도 AI를 올 한 해 가장 얘기 많이 했던 또 한 해였습니다. 그랬죠. 그때 제 기억에 이제 여러 키워드를 얘기하면서 두 가지가 기억이 나요. 첫 번째는 반도체. AI를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좀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기억에 나는 건 MR 디바이스, 메타버스를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AI 기술은 AI 하나만으로 자기 완결이 되기는 하지만 다른 기술과 만났을 때 시너지가 증폭된다. 그래서 AI 생태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서 MR, 메타버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제 얘기를 듣고 아마 그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를 했으면 많은 재미를 보셨겠죠. 그렇죠. 네. 특히나 올해 상반기 한국에서는 반도체가 완전 메인이었고 그랬죠. 이 디바이스 단에서도 숨어있는 또 기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네. 자, 아무튼 오늘도 한번 그러면 내년을 한번 전망해보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도 제 나름대로 투자 기회를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간단하게 또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그 IT 트렌드 2025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저자 김지현입니다. 제 명함은 좀 다양하게 있어요. 작가로서 활동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강사로서 활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 20년이 훌쩍 넘었네요. 네,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임원으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IT예요. IT 기술을 우리 일상과 우리 사회와 우리 산업과 더 나아가서는 기업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에 대한 연구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IT라는 게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좀 찾아온 것 같기 때문에 사실 작가님께서도 더 바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기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첫 번째가 1995년도에 컴퓨터로 인해서 시작된 웹. 그리고 2010년대부터는 스마트폰으로 시작된 모바일. 15년 터울이잖아요. 네. 그럼 2025년. 딱 15년 차거든요. 그러네요. 1995년, 2010년, 그리고 2025년이잖아요. 그렇죠? 2025년은 AI로 인해 전 산업 영역에서 다양한 변혁과 혁신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PC 혁명, 스마트폰 혁명에 이은 AI 혁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바로 내년 2025년일 것 같다. 그 시작점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번 IT 트렌드 2025에서도 거의 AI가 좀 주인공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AI만 다룬 건 아니고 AI를 이제 점으로 보고 그 점과 다른 기술들이 연결되면 어떤 선이 만들어지고 그 선들이 모아져서 어떤 산업계의 면으로서 혁신이 본격화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다뤘죠. 예를 들면 AI와 AR은, AI와 메타버스는, MR은 AI와 블록체인이 만나게 되면, AI와 로봇이 만나게 되면, AI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만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그리고 그 변화로 인해서 우리 산업은 어떤 혁신을 하게 될까? 기업은 어떤 변화를 해야 될까? 그런 내용들을 좀 두루두루 다루었습니다. 근데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또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이 AI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웹으로 인한 또 PC가 생성이 됐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라는 또 새로운 디바이스가 또 탄생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의 개념에서는 AI를 이 PC, 이 스마트폰에 입히려고 하는 상황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우리가 또 온디바이스 AI라고 부르고 그렇죠. 예. 그러면 1차적으로 기존의 PC, 스마트폰에 AI가 접목된다면 또 어떤 상황, 시대가 좀 나올까? 이 부분도 좀 질문을 궁금하네요. 참 잘하셨어요. 이제 기술을 이해할 때는 그냥 막 맹목적으로 기술을 막 파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면 우리가 기술쟁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기술을 이해해서 우리 일상이나 기업이 어떻게 바뀌고 그로 인해서 뭐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우리는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 게 좋을지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멀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정리하셨는데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정리하면 돼요. 컴퓨터가 있었고 네. 예, 그 컴퓨터 안에는 수많은 부품들이 있죠. 네. 뭐 그래픽카드, 칩셋, 뭐 CPU, 메모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컴퓨터를 만드는 제조업체가 있고 네. 근데 그 컴퓨터는 연결돼야 되죠. 인터넷에. 그렇죠. 그럼 뭐가 필요하죠? 초고속 인터넷망이 필요하잖아요. 네. 예, 두루넷, 케이블 모뎀, 혹은 ADSL, VDSL, 한국통신 이런 업체들이 연결시켜줘야 되잖아요. 네. 예. 그다음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죠. 컴퓨터를 조작하려고 하면 운영체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윈도우.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즉 컴퓨터와 초고속 인터넷망과 윈도우가 만나서 컴퓨터라고 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그 위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하죠. 예, 게임을 하기도 하고요. 네. 예, 혹은 워드 프로세서나 일을 하기도 하고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돌리기도 하고 웹 브라우저를 실행을 해서 웹사이트에 들러서 커머스, 쇼핑을 하기도 하고 혹은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또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메일 이런 서비스를 쓰잖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컴퓨터 하드웨어와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과 네트워크 그리고 윈도우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기반 하에 웹이라고 불리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네이버와 다음과 이런 수많은 인터넷 회사들이 만들어진 거죠. 이게 바로 199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15년간의 컴퓨터 기반의 웹 패러다임이라고 우리는 지칭을 하죠. 그럼 스마트폰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똑같아요. 컴퓨터가 스마트폰이 바뀌었어요. 네. 컴퓨터를 구성했던 많은 부품들이 바뀌었죠. 스마트폰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화면에 작은 LCD 화면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도 다 바뀌었죠. 네. 예, 단순히 CPU가 아니라 고성능 CPU가 아니라 성능은 좋지만 배터리가 되게 중요한 그렇죠? 그러니까 퀄컴에 이런 CPU가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네. 메모리도 바뀌죠. 그쵸. 더 경량화된 하지만 컴퓨터보다 용량이 더 적은 초고속 인터넷도 바뀌었죠. 유선 인터넷이 아니라 무선. 4G LTE 예, 무선으로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 컴퓨터가 스마트폰으로 초고속 인터넷망이 4G LTE로 바뀐 거죠. 또 하나가 남았네요. 소프트웨어. 네. 윈도우가 바뀌죠. iOS로 iOS. 바뀌고, 그렇죠? 운영체제가 바뀌죠. 안드로이드로 바뀌고. 네. 그러면 우리는 이 위에 웹이 아니라 앱이라고 불리는 걸 통해 가지고 인터넷 서비스를 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앱스토어 위에 수많은 앱들이 올라갔죠. 기존에는 네이톤으로 쓰던 게 카카오톡으로 쓰고, 그렇죠? 기존에 다음지도 쓰던 걸 티맵을 쓰고, 그렇죠. 그렇죠? 기존엔 안 쓰던 것도 새로 쓰게 돼요. 모바일에서는 배달의 민족, 당근마켓, 그렇죠? 카카오티, 예, 카카오뱅크, 네네. 애플페이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앱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패러다임이 바뀐 거잖아요. 네. 이걸 우리는 모바일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그럼 이걸 그대로 대입하는 거죠. 어디에? AI에. 예, 그렇게. 그러면 이제 질문이 들죠. AI의 디바이스 하드웨어는 뭐지? AI의 네트워크는 뭘까? AI의 소프트웨어는 뭘까?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AI라고 하는 플랫폼 위에 마치 웹이나 웹브라우저, 네. 모바일의 앱스토어의 앱처럼 AI에서의 또 다른 앱은 무엇일까? 이걸 놓고 보면 비교도 되고 그러네요. 그 과정에서 아 그래 맞아. 웹의 시대에 가장 처음에 돈을 벌었던 기업은 삼성전자, 삼복컴퓨터, 현주컴퓨터는 컴퓨터 만드는 기업이었거든요. 휴레패커드, IBM, 델 그랬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적이었죠. 그렇죠. 예. 그런 회사들이 돈을 벌었죠. 통신사도 돈 벌죠.
아까 했던 KT부터 해서 한국통신 뭐 이런들, 데이콤, 초고속 인터넷 망 보급하면서 맞아요. 그리고서 웹에서는 네이버와 다음의 시대가 펼쳐진 거잖아요. 싸이월드도 그때 있었고 세이클럽도 있었고 맞아요. 맞죠? 그러면 모바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좀 바뀌었죠. 무게중심이. 스마트폰을 만들던 애플이나 삼성전자 이런 회사들. 그렇죠? 네네. 그리고 그 통신망도 이제는 무선 인터넷, 데이터 통신을 하는 주로 SK텔레콤, LG U+ 이런 데로 바뀌었죠. 네네. 네트워크 바뀌었으면 소프트웨어도 바뀌죠.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안드로이드나 iOS 기반화의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만드는 그런 스토어를 만드는 회사들이 주목받았죠. 그리고 웹도 더 이상 기존에 있었던 네이버나 다음이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앱을 많이 쓰는 카카오나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데로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바뀌는 것처럼 그러면 이 AI 시대에 하드웨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AI 서비스는 과연 누가 어떤 기업이 시장을 지배할까 이걸 들여다봐야죠. 그러면 어느 정도는 각각의 분야 하드웨어, 뭐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좀 윤곽이 그려지고 있는 단계인가요, 지금이? 막 그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올해 상반기엔 잘 안 보였거든요. 근데 중반 지나면서부터는 아 그러네. 이게 AI가 즉 챗GPT가 소위 말하는 네네. 생성형 AI 서비스가 스마트폰에서 앱으로 혹은 컴퓨터에서 웹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전용 AI 디바이스가 있어야 더 편리해지겠네. 이런 하드웨어도 좀 눈에 보이고 네네. 맞아.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AI 서비스라고 하는 게 흔히 말하는 미드전이나 뭐 런웨이나 퍼플렉스티나 이런 게 다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좀 필요하겠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존에 있었던 인터넷 서비스는 어떻게 바뀌고 또 신규 과거에는 없었던 웹과 앱에서는 없었던 AI 덕분에 만들어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AI 서비스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네. 이런 건 좀 보이고요. 다만 아직 잘 안 보이는 거는 이 OS 쪽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될까? 이 네트워크 통신망이 AI를 위한 통신망이 있는 걸까? 존재하는 걸까? 뭘까 그거는? 뭐 6G, 7G 이런 형태일까? 아니면 이게 P2P라고 하죠. 피어투피어로 이 국지 네트워크 이런 형태의 새로운 네트워크가 필요한가? 이런 건 아직 보이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일부는 좀 50%는 보인 것 같고 50%는 아마 내년도 즈음에 뭔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2025년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되겠네요. 마치 변곡점의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2025년은. 네. 이럴 때 이제 정신 차리고 기술을 잘 알아야죠. 책을 읽고 기술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걸 이해하고 준비를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도 좀 느끼는 게 AI라는 게 사실상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탁 이제 좀 와닿게 체감이 된 게 챗GPT 등장 이후라고 치면 네. 이제 한 뭐 거의 1년 좀 넘었겠죠. 네.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AI라는 게 뭘까? 이런 막 생각을 해보고 상상을 해보고 뭔가 그림을 그려보는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시기였던 것 같은데 점점 이게 스케치가 그려지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네. 우선은 막상 써보니까 아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기술들을 이제 만드는 샘 알트만을 포함한 많은 선도자들이 우리의 기술의 지향점은 이런 단계별로 발전할 거야 라고 기술 로드맵, 네네. 서비스의 향후 방향을 비전을 정리하는 그런 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걸 보고서 가늠이 가죠. 예를 들면 한 7월 즈음인가요? 오픈 AI에서 앞으로 AGI로 가는 본인들의 여정, 앞으로 우리들의 계획을 5단계로 나누었어요. 5단계로. 네. 첫 번째가 챗봇이다. 지금 챗GPT처럼 대화하는 AI 서비스다. 이거저거 물어보면 다 알려준다. 챗봇. 두 번째가 추론가라고 했어요. 두 번째 추론가. 챗GPT 5.1이 있죠. 네. 그게 딱 그거예요. 첫 번째 챗GPT랑 챗GPT 5.1은 이 기본적인 AI 알고리즘이 많이 달라요. 첫 번째 챗GPT는 네네. 우리도 할 수 있는 걸 빨리 해주는 거예요. 빨리 해주는 거, 계산을 빨리 해주는 겁니다. 인간도 할 수 있는 걸 빨리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팅 인프라가 어마어마하게 리소스가 많이 들죠. 왜냐하면 인류가 축적한 모든 데이터를 이잡듯이 들여가지고 우리가 던진 프롬프트에 가장 적합한 확률적인 높은 데이터를 끌어들여서 그걸 정돈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도 시간이 걸리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추론가는 네네. 우리도 좀 하기 어려운데 저건 고민을 많이 해소될 문제가 아닌데 그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추론가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거나 네. 아니면 어떤 복잡한 비즈니스 문제를 풀 때는 여러 명이 토론도 하고 고민도 하고 잠도 자면서 막 생각에 빠지고 그러다가 성찰하게 되고 그 탁 튀어나오잖아요. 아, 유레카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그런 거. 있는 걸 찾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추론가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생각해내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챗GPT 5.1은 기존의 알고리즘과 달라요. 그런 이유 때문에 네네. 사용하는 GPU나 반도체 칩셋도 좀 다르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컴퓨팅 인프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론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네요. 기존 데이터에서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챗GPT 5.1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히려 시간도 써 있어요. 아, 생각 중입니다. 생각 중입니다. 기다리세요. 이렇게. 기존 거는 어떻게든 빨리 내야 되는 거고. 그러네요. 이게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가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 완전 비서화. 비서관. 좋게 말하면 이제 코파일럿 도와주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인간 한 명을 대체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액션도 취하고 수많은 의사결정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회의 하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많은 준비 단계가 있어요. 누구한테 연락도 해야 되고, 왜 회의를 해야 되는지 설명도 해야 되고, 회의를 진행도 해야 되고, 이런 것처럼 한 인간 하나를 통째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에이전트. 이게 3단계. 4단계가 혁신가. 혁신가는 쉽게 말하면 사람도 못하는 걸 하는 겁니다. 아까 못하는 거와 달라요. 이거는 온전히 완결적으로. 그래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거꾸로 혁신가는 우리도 못하는 걸 하기 때문에 이노베이터잖아요. 네. 거꾸로 인간이 AI 명령을 들어 따라가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야, 이게 혁신도가 되는 거네요. 예, 혁신가가. 5단계가 제일 무섭죠. 5단계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조직이에요. 조직. 조직을 대체하는 겁니다. 그들이 조직이 되는 맞아요, 맞아요. 그들이 조직이 되어서 마케팅 부서를 대체하고 기획 부서를 대체하고 영업 부서를 대체. 이게 5단계예요. 지금 오픈 AI는 어디 와 있냐? 2024년도 말 기준으로 네. 첫 번째와 두 번째 딱 사이. 아직 추론가에 완벽하고 온 게 아니에요. 2025년도가 되면 추론가는 거의 될 것 같아요. 이제 에이전트의 길로 접어드는 거죠. 에이전트의 길부터가 이제 사실은 약간 위험한 거죠. 그러네요. 네,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도와주는 비서로 썼으면 더할 나위가 없는데 인간을 위협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마 이제 2025년도에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보다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도우미 역할이었다면 맞아요. 앞으로는 사람이 못하는 일들까지 AI가 수행하면서 점차 사람이 능력을 좀 더 상회할 수 있는 야, 이렇게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챗봇 1단계는 그냥 계산기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슈퍼 계산기라 예전처럼 계산을 숫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생각도 해주고 막 이러는 건데 네. 글도 써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근데 2단계부터는 이제 조금씩 사람처럼 생각도 하고 문제 해결도 해주는 게 2단계죠. 3단계가 대신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방향성을 볼 때 우리가 분명 AI라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좀 적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요.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몰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도 몰랐고 말이 있던 시기에 자동차가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아, 자동차가 이제 지난주에 개발했던 거 보니까 말보다 더 빠르다는데요. 그랬더니 이게 지금 자동차는요 100km 이상도 달리는 걸 개발 중이래요. 내년도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인간을 뛰어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뛰어넘네요. 맞아요. 게다가요 한 명만 실어나는 게 아니고요 20명도 30명도 실어날 수 있대요. 예, 궁극적으로는요 할도 날 수 있다니까요. 너무 두렵잖아요. 이제 막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이 기술을 경외스러운 건 사실이나 어떻게 우리의 통제 하에 둬서 잘 활용할까를 고민해야죠. 칼이 셰프의 손에 들릴 때와 강도의 손에 들릴 때 다르거든요. 예, 칼을 탓하면 안 되거든요. AI 기술을 탓할 게 아니라 이 AI를 어떻게 통제 가능하게 잘 활용할까 인류를 위해서 그 고민도 필요하죠. 야, 그렇게 또 설명해 주시니까 또 한편으로 안심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걱정도 되는 게 우리가 자동차, 뭐 비행기 등등 우리의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만들어줬던 그 기술들은 결국 인간이 사용을 해야 쓰임새가 생겼던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AI는 우리가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자기가 이 혁신가부터는 사실 본인 혼자 알아서 내가 지시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최초의 미션을 내리는 커맨드, 그러니까 프롬프트 지시자는 있긴 하겠죠. 네네. 다만 이제 그 지시자도 모르는 어떤 거를 행할 수 있다라는 게 위험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가 그런
그 터미네이터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인간의 지시를 뛰어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오히려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워낙 영화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두렵죠. 네, 사실. 두려운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아직 당장에 닥쳐올 미래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3단계 AI 에이전트가 뭐 많은 전문가들이 그래요. 저도 이제 고민을 하는데 3년 안에서 5년 안에는 올 것 같은데 이제 4단계부터가 위험한 거잖아요. 예, 혁신가부터가 이제 우리의 바이패스하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 4단계, 5단계는 더 큰 거고 그게 과연 오기나 할까? 그리고 10년 안에 가능할까? 이런 의문은 있긴 해요. 예. 근데 AI 발전이 정말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발전되고 있잖아요. 그건 확실해요. 근데 이렇게까지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지금의 1년이 예전에 한 10년 같거든요. 네. 예, 근데 그래서 말씀처럼 야 이게 되게 빨리 발전하는 게 맞다. 네. 어제 안 될 거라 생각했던 게 오늘 되고 맞아요. 내일 되겠지 했던 게 오늘 되거든요. 네. 그래서 빠른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처럼 왜 이렇게 빠르지? 2번 언제까지 이러지? 그렇죠? 이 두 가지거든요. 왜 이렇게 빠르지의 가장 큰 건 계산력이 빨라져서 그래요. 예, 계산력. 예. 엔비디아의 GPU를 포함해 하이닉스 HBM, 그걸 패키징해서 만든 TSMC의 패키징 기술, 이런 기술들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컴퓨팅 인프라가 전기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공급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만큼의 에너지원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원이 제공이 됨으로써 이렇게 초거대 AI가 발빠르게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라서 첫 번째는 컴퓨팅 인프라의 힘이 커요. 거기에 이제 약간 플러스 알파로 데이터죠. 결국 제 아무리 좋은 컴퓨팅 인프라도 데이터가 없으면 AI가 학습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 인류 역사를 잘 보시면 인류 역사의 책으로서 글로써 우리가 수집했던 데이터보다 최근 20, 30년 동안 컴퓨터와 스마트폰, 더 나아가서 수많은 IP 카메라, 그리고 자동차들 안에 중에서도 카메라가 달린 자동차, 이들이 확보한 수집한 측정한 데이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그 데이터들 덕분에 컴퓨팅 인프라가 만나서 AI로 이거저거 다 해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속도가 빠른 거고요. 빠른 이유는 두 번째, 이거 언제까지 갈까? 지난 2년이 정말 스트레스였고 20년과 같으니까 예전에 전 내년이 정점일 것 같아요. 왜? 이유가 있어요. 왜? 모든 기술은 돈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모든 기술은 머니, 즉 새로운 가치, 돈을 창출하지 않으면 지속 성장할 수가 없다고요. 당연히 그렇지 않나요? 기술은 어쩔 수 없이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투자된 것만큼 아니 그 이상의 밸류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AI 산업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돼요. 맨 밑에 있는 인프라. 여기 안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칩셋, 메모리, 그리고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기 에너지 이런 게 들어간 게 맨 밑에고요. 두 번째 그 위에 바로 LLM이라고 불리는 소위 AI 코어 엔진이 있죠. 자동차로 따지면 엔진이 있고요. 세 번째가 이런 엔진들을 이용을 해서 예를 들면 핸들도 만들어야 되고 뭐 백미러도 있어야 되고 뭐 의자도 있어야 되고 앞에 유리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 그런 부품들로 자동차라고 하는 걸 뭔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버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와 같은 세 번째 이걸 FMOPS라고 합니다. AI 솔루션들, 부품들 여러 가지. 네 번째가 자동차. 자동차의 종류가 여러 가지죠. A부터 B 지역까지 빨리 이동하고자 하는 자동차도 있고 많은 사람을 실어나는 자동차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결론적으로는 서비스가 있어요. AI 서비스. 궁극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이나 혹은 기업에 있는 종사자들이 쓸 수 있는 서비스. 이 네 가지거든요. 지금 맨 밑에 있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인프라. 돈 엄청 벌었어요. 그렇죠. 장난 아니죠. 엔비디아가 지난 10년 동안 기업 가치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요. 수십 배일 거예요. 예.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TSMC도 그렇고요. 그렇죠.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퀵스라고 불리는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 기업 가치도 엄청 올랐거든요. 또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가장 핵심은 클라우드 기업들이거든요. 클라우드 3사도 이미 상장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 4년 동안 주가가 계속 올랐죠. 가장 큰 수혜주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잖아요. 애저 위에 LLM 집어넣어서 데이터 센터에서 수많은 AI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는 기업들에 제공하잖아요. 이들이 돈 벌었다고요. 그러니까 맨 아래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2번 LLM 기업? 못 벌었어요. 오픈 AI 적자라고요.
연간 6조, 7조 이상 적자라고요, 지금. 누가 벌어줘야 되느냐? 두 번째도 벌어줘야 되고요. 세 번째도 벌어줘야 되고요. 네 번째도 벌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성장 가능하다고요. 제가 다르게 설명드릴게요. 스마트폰이, 아이폰이 나왔는데 애플 돈 벌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수많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에 있는 앱들이 운영되려고 하면 쿠팡, 당근마켓, 뭐 카카오티 이런 서비스가 운영되려고 하면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이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클라우드 기업들도 돈 많이 벌었거든요. 자, 그런데 정작 아이폰에서 제공되는 카카오톡이, 당근마켓이, 쿠팡이, 배달의 민족이 만약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 못한다? 그러면 이들이 쓸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망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배달의 민족부터 해서 카카오,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에 수많은 앱들이 얼마나 많이 상장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배달의 민족이 연간 얼마의 영업이익을 거두는지 아세요? 카카오보다 더 많은 건 아세요, 혹시? 아, 진짜요? 연간 7천억이에요, 영업이익이. 네. 카카오가 3천억이 안 되거든요. 배달의 민족이 그렇게 됐다고요. 스마트폰에서 앱 하나 잘 만들어서 좋잖아요. 버티컬 앱 하나 잘 만들어서. 네. 바로 그처럼, 이것처럼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 맨 앞단 네 번째 위에 있는 업체들 돈을 벌어줘야 된다고요. 세 번째도 물론이거든요. 자, AI 산업이 앞으로 성장하려면 2025년도에 맨 아래에 있는 인프라 쪽 말고 2번, 3번, 4번 기업들이 돈을 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이 더 계속 발전하기보다 이제는 증명을 해줘야 될 때가 2025년이죠. 돈으로서 증명을 해줘야 돼. 아, 이 AI 기술로 여기 커머스에 접목해봤더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접목해봤더니, 싱글 서비스, AI 서비스를 만들었더니, 이게 돈이 되네? 이런 게 앞으로 많아져야죠. 그러려면 이제 기술이 더 성장하는 것보다 이걸 써먹는 기업들이 증명을 해줘야죠. 그게 2025년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대표적으로 일단 오픈 AI 같은 기업들부터라도 돈을 벌어야겠네요. 당연하죠. 챗GPT가 돈을 버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챗GPT 유료 버전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렇죠. 그 안에 이제 GPTS라고 해서 챗GPT를 활용해서 수많은 에이전트 서비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은 유료가 안 됐지만 그런 것들이 돈을 벌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챗GPT 5원과 같은 새로운 LLM 모델들이 그 LLM 기술을 쓰고자 하는 다른 기업들이 네. 가져가서 거기에 양념을 넣어가지고, 아까 FM업사가 설명드렸죠. 세 번째, 양념을 넣어서 새로운 형태의 AI 솔루션을 만들어서 어디 기업에 제공을 했다? 어떤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창출이 되겠죠, 기업 가치가. 그런 것들이 많아져야죠. 그렇게 챗GPT도 돈을 벌어야죠. 또한 챗GPT의 기술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서비스에 접목을 했더니 회사 매출이 2배가 뛰었네. 영업이익이 매출은 그대로인데 비용 절감이 되어가지고 20% 개선됐네, 30% 개선됐네. 혹은 신규 AI 서비스를 만들었더니 없었던 시장이 창출됐네. 이런 기업들이 등장을 해줘야죠. 근데 사실상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포인트가 이 기술이 계속 발전되기 위해서는 결국 또 돈이 돼야 돼, 이 밸류가 형성돼야 된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또 AI는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내심 들게끔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기존의 PC,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탄생할 때는 뭔가 새로운 주인공들이 계속 이끌어가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AI 시대 기존의 주인공들이 이미 많은 부를 가지고 뛰어들고 있는 상황 아닌가? 그러면 이들이 이 많은 돈으로 계속해서 뭔가 성과를 내려고 투자를 하는 입장인데 과연 이들이 내년에 성과가 안 보인다고 스탑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냥 그 보시기에 네네. AI 쪽 관련해서 지난 3년 동안 가장 도드라진 성과를 냈고 네. 실질적으로 기업 가치나 투자를 받으면서 최고 정점을 끌고 있는 기업은 어디라고 보세요? 일단 엔비디아, 그 다음에 최근에는 좀 메타도 굉장히 눈에 띄는 것 같고요. 네. 다 기존 빅테크 기업들이고 그쵸. 하드웨어 기업이죠. 네. 서비스 기업 중에는 그냥 올인하고 있는 기업, AI에 올인하고 있는 기업은 누가 봐도 오픈 AI예요. 오픈 AI가 최근에 투자를 받았죠. 네. 네. 기업 가치가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상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8.8조를 투자받았거든요. 어떤 기업 가치를 보장받고 8.8조를 투자받았을까요? 얼마일 것 같아요, 대충? 200조? 정확해요. 200조가 넘어요. 200조예요. 1년 만에 5배를 성장했어요. 상장도 하지 않은 기업이. 예를 들면 전 세계 비상장 기업 중에서 세 번째예요. 1위가 어딘 줄 아세요? 1위가 틱톡을 만든 바이낸스라고 하는 중국계 회사. 틱톡. 당연하죠. 틱톡이라는 서비스가 뭐 전 세계가 그 돈을 벌어주고 있거든요.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실체가 좀 아직은 모호한데 스페이스 X라고 불리는 그쵸. 뭐 인류에 뭐 달을 가게 한다 뭐 이런 끈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세 번째가 오픈 AI예요. 예. 또 다른 포인트 두 번째. 저는 최근에 반성하자면 올해 1, 2월 달만 해도 야 AI가 네. 검색을 대체할 수는 없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진짜로.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검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팩트들, 수많은 팩트 기반하에 내가 생각을 정리하고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와 이 챗GPT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딱 질문 던졌더니 뭐 지가 찾아주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인사이트가 이게 아무리 좋아진다 한들 할루시네이션 이런 것들 때 한계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전 지금 검색을 거의 안 써요. 저는 퍼플렉시티만 씁니다. 한국에는 라이너라고 불리는 신생 업체가 있죠. 예. AI 검색 서비스거든요. 네네네. AI 검색이 불과 올해 1월 달에 제가 생각했던 걸 완전히 버릴 만큼 기술이 너무 빨리 좋아지고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의 구글을 있게 했고 지금의 네이버를 있게 한 건 검색이에요. 그렇죠. 그 본질이죠. 맞죠? 네. 그리고 그 검색은 단순히 IT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자 TV도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수많은 상품들 다 검색 통해서 들어와요. 네. 즉 우리 일상에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해요. 모든 브랜드들은 자기를 검색될 수 있게끔 최상단의 랭킹창에 띄우려고 노력하거든요. 네. 검색 광고잖아요. 그쵸. 예. 마치 TV에 광고하는 것처럼 네. 신문 광고하는 거 똑같다고요. 근데 만약 검색이 퍼플렉스티나 이런 신생 IT 스타트업으로 인해서 변화를 한다? 마치 20년 전에 알타비스타, 엠파스, 야후 막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 구글이 네이버가 세상을 지배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것처럼 또 다른 스타트업이 검색 부분에서 AI를 무기로 해서 새로운 지형 변화를 만약 만들어낸다? 그럼 어마어마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거든요. 싹 바뀌겠네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뭐 빅테크 기업들이 돈도 많고 막 여유도 있고 하니까 투자하고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기술을 가져다가 네 번째 단계 서비스를 만드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예전에 온라인 커머스 하면 한국에서 G마켓, 그렇죠. 옥션 떠올랐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쿠팡이잖아요. 네. 쿠팡이잖아요. 예전에 우리 뭐 음식 같은 거 뭐 캐 먹으려고 마트 가면 이마트나 이런 데 갔죠. 롯데마트 갔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마켓컬리. 그렇죠.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즉 정리하면 기술 그 자체보다 맨 앞단에 사용자들이 쓰는 서비스를 AI 기술로 이용을 해서 사용자의 경험을 바꿔버리면 세상이 확 바뀌거든요. 누가 택시를 예전에 스마트폰을 부를 거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예전에 상가수첩 뒤집고리고 야식 배달하는 거 주문하려고 생각했지 이렇게 배달 메뉴 눌러서 쿠팡이츠 눌러가지고 뚝딱 하면 배달할 거라 생각도 안 했잖아요. 사용자의 경험을 바꾼 거잖아요. 거기에 무슨 기술이 쓰였는지 아세요? 관심도 없어요, 우리는. 중요한 건. 그렇게 우리가 쓰고 있던 기존의 커머스, 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 그리고 컨텐트, 이런 다양한 검색, 이런 분야에 AI를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온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퍼플렉스티가 보여준 것처럼 새로운 변화가 잉태될 수 있죠. 예전에 물건 산다고 했을 때 생각해보세요. 물건 사면 어디 가요? 백화점 가죠. 네네. 마트 가거나 이런 데 가서. 뭐예요? 눈으로 쭉 아이 쇼핑하고 골라보고 옆에 와가지고 이건 가격이 어떻고요? 설명하면 괜찮네 이렇게 구매하려고 했지. 지금처럼 가격 비교를 해서 뚝딱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오고 상상도 못했잖아요. 자, 그런데 앞으로 AI 시대가 오면 우리의 주문 방식도 바뀔 수 있다고요. 그렇죠. 검색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보는 거죠. AI한테. 이런 고민 있어가지고 뭘 사고 싶은데 어떻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물어보면 얘가 다 답변해주고 추천해주고 화면에서 정리해주고 가장 싼 가격 그리고 빨리 오는 가격대부터 시작해서 다 알려주고 딱 추천해주면 그걸 보고 고르겠죠. 그게 바뀌는 거죠. 그게 아마존의 루퍼스라고 불리는 AI예요. 아마존이 도입했거든요. 이미 있나요? 이미 도입했습니다. 뭐 이렇게 빠릅니까? 하지만 아마존이 기존의 아마존 쇼핑몰에 AI를 도입해서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거랑 새로운 업체 IT 커머스 AI 스타트업이 등장해서 제공하는 거랑 누가 과연 잘할까? 이건 다른 문제라고요. 그렇죠. MSN 메신저, 네이트온 좋았죠. ICQ라고 하는 메신저도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라인을 쓰잖아요. 다 이게 신규 스타트업이었거든요. 기존에 좋았던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변화가 앞으로 본격화되는 거죠. 2025년에. 갑자기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네. 이 검색을 기존에 뭐 네이버나 구글을 안 쓰고 AI 지금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점에 차이가 있길래 그걸 쓰고 계신 건가요? 기존에 검색을 하면요. 네. 키워드를 떠올려요. 한 단어를.
혹시 검색어 쓰면서 네네. 키워드를 5개 이상 넣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렇게 안 넣어요. 잘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네.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안 넣죠. 맞아요. 한 단어, 2단어 정도 넣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쭉 출력되면 눌러서 다 읽어보죠. 어떤 다시 또 뒤로 백하죠. 또 눌러보고. 이렇게 해서 선호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까지 대충 한 10에서 20분 걸리죠. 맞아요. 예. 근데 예를 들어 퍼플렉시티 이런 걸 쓴다. 네. 그래서 그냥 검색어를 떠올리지 않아요. 내가 근원적으로 궁금한 걸 그냥 물어봐요. 예를 들어 최근 15년간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반도체 칩셋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표로 정리해봐. 예를 들어 만약 지금 이 궁금증을 내가 구글 검색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면 엔비디아 시가총액 쭉 보고 IBM 시가총액, IBM, 인텔 시가총액, 퀄컴 시가총액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다 조합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얘한테는 그냥 그렇게 원하는 걸 질문하면 얘가 대신 찾아가줘요. 관련된 사이트를 A, B, C, D, F 그리고 찾아가서 내가 원하는 질문에 맞는 것만 쏙쏙쏙 빼와요. 그리고 그래서 그걸 조합을 해서 결론으로 쭉 생성해서 만들어주죠. 그러니 예전 한 20분 걸릴 일이 1분 만에 뚝딱 되는 거죠. 아니죠. 30초도 안 걸려요. 다만 저는 올해 1, 2월 달까지만 해도 그래 기술적으로 이럴 수는 있으나 완성도, 퀄리티가 100점 만점에 한 50점, 60점? 그래서 야 이거 아무리 시간이 짧아도 혼자 20분 동안 가서 보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랬다고요. 근데 완성도가 지금 보니까 한 90점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10점의 빈틈은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10점 정도는 양해가 돼요. 왜? 1분밖에 안 걸렸죠. 1분이 와 30초밖에 안 걸렸잖아요. 그래서 20분 걸릴 일 중에 19분이 남아도는 거거든요. 19분 중에 9분 버리고 10분 동안은 내가 좀 더 이거 가지고 기초 자료 삼아서 조금 더 찾아보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놀랄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런 거를 만들고 또 우리는 이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결국 이게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기술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을 거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을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더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서 그때 배울 것이냐? 아니야. 부족한 기술이지만 지금 써먹는 방법을 배우고 익혀서 네네. 내일 더 좋아진 기술이 나오면 배우고 익혔던 거를 애드온해서 더 잘 쓸 것이냐. 네, 후자가 더 중요하죠. 최근에 챗GPT에 그 챗GPT 4o with Canvas라고 불리는 기능이 새로 오픈했어요. 캔버스. 네. 캔버스는 뭐냐면 에디터가 아예 만들어지는 거예요. 에디터. 에디터가 뭐냐? 우리 블로그나 이런 데 글 쓰면 에디터가 나오잖아요. 마치 그 MS 워드처럼 맞아요. 에디터가 나오고 거기서 글을 쓰잖아요. 네네. 그런 모델이 들어온 거예요. 챗GPT에.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이렇게 쓴다고 쳐봐요. 가상을 해볼게요. 그 AI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업무의 패턴 방식이 초자동화, 초지능화, 초개인화로 바뀔 것 같다. 3대 키워드로. 그래서 이 3대 키워드에 맞게끔 관련된 사례들, 왜냐면 해외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솔루션도 있고 어떤 기업은 그걸 도입해서 실제 초개인화를 실현한 기업도 있고 네. 그래서 개인화, 초개인화, 초자동화, 초지능화 이 세 가지의 목차, 이 세 가지의 소제목으로 관련된 사례와 관련된 솔루션과 관련된 기업의 그런 시사점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원고를 내가 한 A4 5페이지로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네. 그때 근데 중요한 거 키워드는 내가 잡은 거예요. 내가 잡았잖아. 이렇게 써야지라고. 키워드 내가 잡았어요. 잡고서 이제 캔버스에다가 딱 질문 던지면 얘가 이제 쭉 써줘요. 뭐 이렇게 사례를 쭉 쳐가지고 예를 들어 한 단락은 3개씩 3개씩 3, 3은 9 해서 쭉 써줬다고요. 근데 캔버스 기능은 뭐냐? 단락을 일부를 딱 지정하는 이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을 지정해서 야, 이 부분의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아. 이 부분의 표현에 사례가 삼성보다는 LG가 좋을 것 같으니까 LG를 넣어줘. 그럼 LG를 바꿔줘요. 그리고 이 말미 부분의 결론은 초자동화는 내가 원하는 초자동화는 그런 어떤 부정적 언급이 아니라 긍정적 언급이야. 초자동화로 인해서 우리의 시간이 많이 절약되어서 그 절약된 시간으로 무엇인가 생산적인 일과 하는 일과 관련된 거를 넣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 문장을 딱 집어가지고 재정리해달라면 재정리해줘요. 그러니까 요소 하나하나를 딱 찝을 수 있는 거예요. 야, 여기는 내용이 너무 많다. 줄여줘. 여기는 내용이 너무 적어. 조금 더 풍성하게 추가적인 2개의 사례를 넣어서 페이지를 한 3배 분량을 늘려줘.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캔버스라는 기능이에요. 글 쓸 때 작가들이 특히 큰 도움 되겠죠. 네. 시나리오 작가도 그렇고 혹은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하는 일반 사무직한테도 큰 도움이 되겠죠. 혹은 회의록을 정리할 때도 도움이 되겠죠. 혹은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죠. 왜? 꼭 글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여기에는 글이 아닌 프로그래밍 코드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바로 그렇게 기술은 우리가 어떻게 써먹느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결국 가장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기술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이 만들어져 있는 기술을 어떻게 얼마나 잘 활용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활용을 하기 전에 앞서서 어떤 기술이 있는지부터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2010년도로 시간을 돌려보자고요. 네. 2010년도. 네네. 2010년도에 혹시 스마트폰 쓰셨어요? 2015년 전. 예. 2010년도에 한국에 아이폰이 나왔어요. 딱 갤럭시가 막 나오던 시점, 그 시점. 그때 초기에는 스마트폰은 안 썼죠. 아, 그때는 안 썼죠. 이 그냥 일반. 그렇죠. 폴더폰. 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딱 피처폰이라고 불리는데 네네. 폴더블 폰. 언제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했어요? 2013년, 14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쓰시면서 네. 가장 먼저 설치한 건 아마도 카카오톡일걸요? 카카오톡이었던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왜냐면 네. 대부분 카카오톡 때문에 스마트폰을 샀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때 혹시 스마트폰이 아이폰인지 안드로이드 폰인지 뭐가 더 좋은지 당연히 공부했겠죠. 물어도 네, 보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야, 카카오톡이나 라인이나 텔레그램 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쵸, 친구들한테 그쵸. 이거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논의했었죠. 네.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 또 이제 추천도 해줘. 배달의 민족 야 이거 되게 재밌어. 맞아요. 카카오톡 재밌어. 네이버페이 써봤어 막 이러겠죠. 네, 그러면서 막 했죠. 네. 지금은 그렇게 추천한 사람 있나요? 지금은 어떻게 써요? 앱 그냥 있는 거 잘 쓰거나 그렇죠. 대부분 뭐 새로운 걸 막 지금 탐험하면서 또 새로 뭐가 나왔대 막 이러지 않죠. 그냥 더 잘 쓰죠. 네. 기존에 있던 거. 네네. 팀앱에 새로운 기능 있네. 되게 좋네요. 그냥 쓰죠. 네. 친구들한테 야 새로 나왔어요 이 앱 이렇게 자랑하지 않죠. 맞아요, 맞아요. 예전엔 그랬거든요. 요즘에 신규 설치 앱이 손에 꼽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더 이상 공부 안 하죠. 맞아요. 기본이 됐거든요. 자 지금은 AI를 공부해야 돼요. 네. 하지만 내년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해서도 안 되고 왜? 아니 기술을 왜 공부해요? 기술은 공급자들 만드는 사람이 배우는 거지. 네.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가 기술을 왜 배우냐고요. 쿠팡의 로켓 배송은 어떤 알고리즘으로 되는 줄 알아? 이거 왜 배워요? 야,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할 때 이 배달 앱이 어떤 방식으로 이 최적 경로를 추천하는 줄 알아? 뭐 이거 왜 배우냐? 그냥 멜론에 있는 것만 그냥 들으면 되지. 뭐 이 추천 알고리즘이 뭐고 넷플릭스는 어떻게 작동되는 줄 알아? 이거 배울 필요 없다고. 그냥 IT 비즈니스맨들이 배우는 거죠. 잘 쓰기만 하면 되는 거네. 하지만 지금은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2010년대처럼 너무 뭐가 뭔지 모르거든요. 카카오톡이 좋은 거 맞아? 라인이 좋은 거 맞아?처럼 뭘 설치하는 게 더 나아라?처럼. 그래서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네. 그 챗GPT가 나온 거야? 퍼플렉스티가 나온 거야? 뭐 클로드는 뭐가 달라? 캐릭터 AI는 뭐야? 네. 아 그럼 뭐 우리 업무에 도움이 되는 뭐 그런 전문용어로 비즈니스 AI 에이전트라고 그래. BA 툴 중에서 뭐 좋은 건 없어? 뭐 재무 회계와 관련된 뭐 그런 툴 중에 뭐 쓸만한 거는 없어?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저는 최근에 냅킨이라고 불리는 생성형 AI를 많이 쓰는데 그 냅킨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글 있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념. 네. 이거를 화면으로 비주얼하게 이제 출력해줘요.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저는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한번 그래프로 그려줘봐. 아니면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줘봐. 그러면 비주얼하게 표현해주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 그래 이게 레벨을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논리적 구조를 인과관계를 바꾸는 게 좋겠다라고 이걸 보면서 생각하거든요. 그런 툴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툴을 배울 필요가 있죠. 아 이때는 이런 툴이 좋고 저 때는 저런 툴이 좋겠고 내년엔 배울 필요 없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네네. 지금은 배워야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좀 소름이 끼칩니다. 여기에 그 관련된 어떤 툴들이 유용하게 쓰이는지 맨 마지막 장에 좀 정리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렇게 개인의 대처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도움이 되죠. 근데 내년도에는 배워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제가 이제 IT 업계에 꽤 오랫동안 있었어요. 네네. 지금 한 30년 되는데 제 기억이 1990년대 후반에 컴퓨터 활용 능력 평가 시험이라고 있었어요. 그때는 필수 코스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검색 엔진 마스터라고 하는 자격증도 있었어요. 검색 엔진 자격증이 있었다니까요. 검색을 하려면 검색 엔진 자격증을 가지고 배워야지 검색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막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진짜 지금 따지고 보면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얘기예요. 올해 상반기에 히트했던 이 AI 책 중에 프람프트 엔지니어링 이런 게 있거든요. 프람프트 배우는 거. 네네네. 내년 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프람프트 엔지니어링 왜 배워요? 소비자가 우리 저도 이제 아이 5살, 6살짜리 남자아이가 있는데 얘는 태어날 때부터 아이폰을 주면 그냥 써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요즘 그냥 클릭하다 보면 네. 기본적으로 컴퓨터나 AI 기술은 배울 필요가 없어야 돼요. 그러려고 나온 거거든요.
챗 GPT의 뒤에 있는 GPT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술 용어거든요. 네네네.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라고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엔진을 가리키는 기술 용어인데 네. 그게 중요한 게 앞에 챗이 중요하다고요. 챗이 무슨 뜻이에요? 대화잖아요. 네. 지금 저하고 같이 둘 대화하고 있죠. 네. 대화하는데 뭘 배우고 하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그렇죠. AI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거예요. GPT와 대화한다는 뜻이거든요. 챗. AI는 배워서는 안 돼요. 배울 필요도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배울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냥 쓰면 돼요. 다만 지금은 어떤 툴이 좋은 거야 라고 알아야 더 잘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가볍게 알아봐야죠. 탐구해야죠. 근데 작가님께서 이 AI가 예. 내년이 기점이다. 2025년이. 그렇죠. 이때 또 꺾일 수도 있고 반대로 또 본격적인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왜 하필 2025년인가요? 3년 차잖아요. 2023년, 2024년, 2025년. 그러니까 챗GPT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게 2023년이거든요. 22년 11월에 만들어져서. 그쵸. 예, 딱 3년 차거든요. 내년이. 근데 IT 업계에는 3년 차가 되면 증명을 해야 돼요. 이 기술이 보급이 실제 되어서 돈을 창출해낼 수 있을 만한 깜냥이 되는지를 증명해내야 돼요. 3년 안에. 예전부터 계속 그래왔나요? 카카오톡도, 쿠팡도, 유튜브도 물론 이제 그 당시의 시점에서 뭐 5년, 6년도 있었지만 대체 3년, 최근에 3년이에요. 3년간 투자된 금액이 실제 어떤 비즈니스 밸류나 사용자 가치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지 못하면 이건 깜냥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내년에 아마 그 3년 차가 됐기 때문에 이 인프라에 거대하게 투자된 금액이 실제 밸류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증명해줘야 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증명을 못해서 고꾸라지거나 증명을 해서 더 이제 바람을 타는 경우가 있는데 AI는 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초거대 자본들이 AI에 대해서 올인했거든요. 만약 증명이 안 되면 다 망해요. 다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만들 겁니다. 그게 내년이다. 예, 그게 내년이죠. 2025년. 그야말로 내년에 완전히 대격변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봐요. 3년 딱 되는 시점에. 2007년도에 아이폰이 나왔다고요. 네. 2008년에 앱스토어가 나왔어요. 앱스토어가 바로 2007년에 나온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해에는 앱스토어가 없었고 2008년에 앱스토어가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게 세상을 바꾸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2010년도부터 본격적인 갤럭시 기반의 안드로이드가 쏟아지면서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죠. 그러면서 이제 모바일 하면서 쭉 간 거거든요. 저는 이제 내년도에 또 다른 중요한 변곡점 중에 하나는 AI 디바이스예요. AI 전용 디바이스. 항상 모든 IT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하드웨어와 함께해요. 새로운 디바이스가 있어줘야 그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더 나은 사용자 경험, UX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게 기술과 만나서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지금의 AI는 컴퓨터, 스마트폰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밥이에요, 사실. 물론 대단한 경험이긴 하지만 이거는 새로운 생태계라 불리기에는 좀 약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웹이 컴퓨터가 있었고 모바일이 스마트폰이 있었던 것처럼 AI도 그에 상응하는 디바이스가 있어야죠. AI 디바이스가. 그런 면에서 2025년도에는 AI 디바이스가 뭐 다양하게 출시가 되면서 이 AI를 한 단계 새로운 플랫폼으로 상승시켜주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과 AI를 또 바탕으로 내년에 대한 IT 트렌드에 대해서 좀 깊게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네. 확실히 이 과거 흐름에서부터 이제 현재 흐름을 잘 읽어보니까 앞으로의 흐름도 머릿속에 좀 잘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과거에서 사실 배울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PC, 스마트폰, 현재 AI 이 세 개를 한 묶음으로 쫙 묶으면서 생각을 해나가 보니까 점점 더 잘 그림이 그려지는 네. 현재 상황인데 네. 그런 상황에 이 AI 혁명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또 대격변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우선은 그에 맞는 디바이스가 확실히 좀 구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빠진 게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2023년도, 4년도까지 AI는 어디서 쓰느냐? 컴퓨터 웹에서 쓰거나 스마트폰 앱으로 쓰거든요. 그쵸. 예. 이것만으로도 되게 훌륭한 경험인데 이 AI가 새로운 생태계와 새로운 플랫폼으로 넘사벽의 차별화를 만들려면 전용 AI 디바이스가 있어줘야죠. 그런 면에서 2025년도에는 사실 2024년도에도 그런 시도가 많았어요. 휴메인의 AI 핀부터 해서
레빗이라고 하는 회사가 R1이라고 불리는 모델도 만들었고 그 외에도 작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좀 나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좀 더 다양하고 폭넓은 AI 디바이스들이 아마 2025년도에 쏟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 좀 윤곽, 이 두각을 나타내는 모델이 특별히 좀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를 탑재한 디바이스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기존에 쓰던 디바이스에 전용 AI가 들어간 거죠. 마치 이번에 애플의 인텔리전스 AI인 그 아이폰 16 프로에 탑재되는 시리. 그게 딱 전용 AI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 시리는 말도 좀 반만 알아듣고 할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인데 이제 앞으로의 시리는 그냥 얘한테 뭐든 물어보면 내 디바이스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와 모든 앱들을 지가 헤집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아가지고 딱 대령해주는 그런 형태. 물론 컴퓨터도 노트북도 태블릿도 다 가능하겠죠. 네, 이번에 갤럭시 태블릿도 AI가 접목되는 맞아요. 갤럭시 S24도 AI 폰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기존에 있었던 디바이스에 AI가 들어가는 온 디바이스 AI라고 하죠. 예. 네. 두 번째는 그냥 아예 AI를 위한 AI에 의한 완전 디바이스. AI만 쓰기 위한 전용 디바이스죠. 그런 디바이스가 있을 거고 그거는 형태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몸에 부착하는 형태.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불리죠. 핀의 형태로 부착한다거나 아니면 뭐 손목에 찰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귀에 이렇게 딱 귀걸이처럼 걸 수도 있고 그런 형태가 있거나 두 번째는 뒤집어 쓰는 겁니다. HMD라고 부르죠. 안경 형태처럼 경량화된 게 있을 수도 있고 머리 전체를 뒤집어 쓰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전자와 후자로 나뉘죠. 전자가 2024년도에 몇 가지가 시도가 됐었어요. 근데 아주 두각은 못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2025년도에는 그게 조금 더 다양한 시도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그 오픈 AI도 그 아이폰 디자이너하고 함께 새로운 스타트업을 만들 예정이거든요. AI 디바이스 스타트업. 예, 그런 것도 포함돼서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제조 부분에 있어서의 AI 전용 디바이스를 만들 것 같고 두 번째는 뒤집어 쓰는 건 기술력 그리고 이제 가격이 꽤 비싸요. 그러다 보니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는 홀로렌즈 사업 접으면서 좀 뒤로 후퇴하긴 했지만 메타나 혹은 뭐 삼성이나 LG전자나 이런 거대 빅테크 기업이나 제조사들이 IT 제조사들이 뛰어들어서 이 MR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믹스드 리얼리티. 뒤집어 쓰는 안경 기반의 그런 물론 거기에 AI가 접목되게 되면 이제 편의성이 더 증대되죠. 그런 형태가 2025년도에 좀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도 메타가 이 안경 형태로 된 디바이스에 대한 또 오라이언. 그쵸. 오라이언이라고 부르죠. 오라이언. 예, 오라이언이라고 불리는 디바이스인데 이제 그 디바이스의 실제 판매는 아직 안 돼요. 이제 프로타이핑으로 연구되고 있는데 기존에 나왔던 여러 디바이스들하고 디자인이 훨씬 더 경량화됐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뇌파를 인식을 해서 예, 말을 하지 않아도 생각만으로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죠.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기술력도 탑재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보는 모든 사물들 이 사물들을 보면 예를 들면 얼굴을 쳐다보면 페이스북 주소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그동안 나하고 맞아 작년도 11월 달에 만났었지라고 하는 게 표시되거나 대화하는 와중에 지난번에 논의했던 내용과 비슷하면 그것들을 추천해 준다거나 알려준다거나 책을 보게 되면 이 책이 언제 출간됐고 작가가 누구인지 리뷰가 어떤지 이런 평점들을 다 보여줄 수 있다거나 그런 형태의 디바이스죠. 그러니까 보면 알아채는 거죠. 증강되는 거죠. 그러면 내 기억력이 증강되고 볼 수 없었던 정보가 보여지고 육안으로 보는 피지컬한 우리 세상에 디지털이 입혀진 겁니다. 둘이 완전 결합된 거죠. 그래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만남이죠. 이거 뭐 특정한 용어가 있나요, 이게? AR이라고 해요. 아규먼티드 리얼리티. 예. 이게 사실 메타버스 때부터 시작됐던 이미 개념이었잖아요. 맞아요. 원래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그걸 지향했던 게 구글 글라스였고요. 그렇죠. 예, 구글 글라스가 그걸 지향을 했었고 그걸 AR이라고 부르고 이제 이쪽 VR은 버추얼 리얼리티. 온전히 가상의 세계를 3D로 만드는 겁니다. 현실과는 담을 쌓고. 그래서 VR은 가상 속에서만 있는 것이고 AR은 가상과 현실이 믹스된 거고 이 두 가지를 지칭한 건 MR,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그러고 지금 분위기는 뭐 양쪽이 다 흐름이 있는데 VR 쪽은 약간 뭐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쪽에 좀 가깝고 이 AR 쪽은 그냥 생활의 편의라든가 혹은 비즈니스 목적의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로서 가거나 그러고 있죠. 그런데 이 양쪽 다 메타버스라고 불러요. 이 양쪽 다 사용성이 좋지가 않아요. 사용성이라고 하면 이제 디바이스를 장착했을 때의 불편함이나
땀, 고개가 아파요 이런 어떤 그런 물리적인 사용성도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걸 쓰는 과정에 있어서의 인터페이스의 불편함. 특별히 할 게 없는 건가요? 할 게 없는 거는 컨텐츠로 채워지는 거고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기가 힘든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 블랙베리라고 하는 스마트폰이 있었죠. 진짜. 있었죠. 있었죠. 키보드 자판으로. 예. 예. 사용법 되게 힘들어요. 맞아요. 아이폰이 잘 된 이유가 뭐죠? 멀티터치. 편하니까. 손가락으로 편하니까. 네. 똑같아요. 메타버스는 지금 참 좋기는 한데 저도 메타버스 종종 쓰거든요. 애플 비전 프로도 쓰고. 문제는 사용법이 되게 복잡해. 예를 들어 거기서 웹브라우저 하나 띄워가지고 구글 독스에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파워포인트 하나 불러드리려면 알른이 죽는다고요. 이거 누르고 허공에다가 이렇게 착한 다음에 찾은 다음에 집어넣고 너무 번거로워요. 그냥 스마트폰에서는 한 서너 번 그냥 터치하면 끝날 일을 이 복잡한 이 환경에서는 이렇게 누르고 자비스가 필요하다고요. 자비스가. 그러니까 AI하고 궁합이 딱 맞죠.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이거 전문 용어로 AI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전문용 PAL, 퍼스널 AI 에이전트. 빌 게이츠는 PDA라고 불렀죠. 퍼스널 디지털 에이전트. 나만의 개인 비서. 그냥 나를 항상 따라다니는 거죠. 그냥 내가 말만 하면 자비스가 이해하는 것처럼 나를 어디로 이렇게 텔레포트 해주고 내가 필요한 문서 불러드려 그러면 즉각 불러드려주고 이렇게 누르고 막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AI와 어울린다는 거죠. 메타버스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내가 하나하나 터치하고 끌어오고 이 복잡한 작업할 필요 없이 그냥 말하거나 혹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맞아요. 딱 그거예요. 척 보면 압니다죠. 한마디로. 근데 그렇게 좋은 게 왜 그동안 재작년에는 안 됐지? 그땐 기술이 부족했거든요. 어떤 기술이? 여기서 이게 되려고 하면 이제 복잡해지는데 LLM, LMM, LAM 이런 세 가지의 기술이 필요해요. LLM은 라지 랭귀지 모델, LMM은 라지 멀티모달 모델, LAM은 라지 액션 모델. 중간에 단어가 바뀌죠. 랭귀지, 멀티모달, 액션. 랭귀지는 뭐냐? 언어를 잘하는 거예요. 지금 챗GPT가 그렇잖아요. 모든 말하면 다 알아듣네. 잘하죠. 잘 알아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걸 갖다가 막 정리해가지고 화면을 보여주네. 이게 랭귀지 모델. 예. 컨텍스트를 잘 아는 거죠. 자비스를 불러가지고 야 이거 해가지고 파일 좀 불러줘. 그러면 찰떡같이 알아듣고 딱 보여주는 거죠. 이게 LLM. 근데 아까 얘기했던 오라이언. 안경을 썼더니 딱 봤더니 책에 대한 정보가 막 표시되네. 이게 LMM. 왜? 멀티 모델. 멀티라고 하는 뜻은 글뿐만 아니라 사람처럼 시각, 청각이 있어서 AI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거죠. 보니까 내가 보는 걸 AI도 보네. 책을 봤네. 이 책을 본 이유는 아마도 이 책에 대한 정보를 찾고 싶은가 보다. 그러니 화면에 띄워주는 거죠. LMM. 오감을 거의 함께 하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LAM은 그래서 문서 파일 좀 불러달라니까 대신 불러와줘야 되잖아요. 그게 LAM. 액션을 대신 해주는 거죠. 내가 직접 눌렀어야 되는데 얘가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쿠팡에 있는 장바구니에 있는 물건 그거 주문 좀 해줘. 그 주문은 신용카드로 하지 말고 거기는 그 쿠팡 쿠페이 머니로 해줘. 라고 하면 대신 액션을 취해지는 거죠. 이게 LAM. 이 세 가지 기술이 어느 정도 수면 위로 이제 올라왔으니까. 왜? 아까 컴퓨팅 인프라가 뒷받침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데이터가 되고 AI 알고리즘은 좋아졌고 그러다 보니 이 세 가지가 만나서 이런 모델들이 가능해진 거죠. 지금까지는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급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게 기술이 거의 접목이 되는 시점이 왔다 보니까 맞아요. 우리도 이제는 쓸만한데? 그러면 사실상 보급되는 건 순식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애플 인텔리전스, 즉 아이폰 16 프로에 제공되는 애플의 AI는 지금 설명드렸던 LAM이 가동되는 거예요. 페렌 UI라고 내부적으로는 부르는데 대신 액션을 취해주는 거죠. 대신 앱들을 본인이 쭉 돌아다니고 각종 정보를 찾아가지고 나한테 필요로 하는 것들 대신 수행해주는 거. 그게 LAM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오라이언, 메타가 하고 있는 AI 알고리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라마는 이제 오픈해서 막 사람들한테 아무나 써 이렇게 제공하는 거고 또 하나가 샘이라고 불리는 엔진이 있어요. 샘. 예, 샘. 세그먼트 애니싱 모델이거든요. 그게 LLM이에요. 샘은 분할해서 인식하는 겁니다. 뭐를? 세상을. 예전에는 AI가 이건 고양이야. 이건 강아지야. 이렇게 판독했다면 샘은 이건 고양이 눈이야. 이 고양이 눈동자야. 이건 고양이의 털이야. 이건 고양이의 발바닥이야. 아주 세분화해서 분할해서 인식하죠. 그 얘기는 이 책을 딱 보고 이건 책 표지야. 이건 책 바깥 부분이야. 이건 책 본문이야.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이건 책 목차야. 이렇게 구분해서 인식하는 거죠.
보시고 이건 안경이야, 이건 네. 코야, 이건 귀야, 이건 입술이야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인식하면 인식한 그 부분만 오려내서 정보를 입혀서 보여줄 수 있죠.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 파란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러면은 LMM을 넘어서 이제 앞으로는 LAM까지 와야 되는 기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미 만들어졌어요. 이미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이미 만들어진 기술을 또 주도권을 가진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표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뭐 애플이라든지 메타 뭐 이런 기업들인 건가요? 근데 이 AI의 지금 소위 말하는 알고리즘 쪽은 누가 만들었어요? 처음은 원래 이제 구글이 트랜스포머 엔진 기반으로 만들었다가 그렇죠. 그걸 가져다가 오픈 AI가 너무 멋스럽게 잘 만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엔스로픽이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프랑스에 있는 미스트라 AI가 있고 한국엔 SK텔레콤의 에이다덱스라고 있고 또 네이버 하이퍼클로버엑스가 있고 그 얘기는 되게 많아요. 빅테크 기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역시나 LMM도 LAM도 다양한 기업들이 솔루션들을 만들고 있어요. 한국의 업스테이지, 솔트룩부터 해서 많은 기업들이 있다고요. 심지어는 그걸 가져다가 서비스로 만드는 기업도 많아요. 이 엔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네네. 이런 기업들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2025년이 빅뱅의 한 해가 될 거라는 거죠. 다양한 기업들의 참여로 마치 2010년도, 11년도에 막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개나 소나 다 앱들 만들었잖아요. 막 IT 스타트업들이 홍수였잖아요. 그게 내년도에 이제 아마 재현될 거라는 거죠. 또 다른 기회가 펼쳐지는 거죠. 따지고 보면. 이때 어떤 기업이 잘 되고 어떤 기업이 어려울지를 2010년도로 돌아가서 내가 만약 2010년도에 투자를 했다면 어디에 투자했을까? 이것처럼 생각을 해야죠. 야, 그러면 제가 이야기로는 AI를 지금까지는 이 AI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공룡 기업들이 무지막지하게 투자를 하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이제 정말 쓸만한 기술들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고 접어들었으니 이제는 여기저기서 막 이거를 활용해서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하는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 때다. 맞아요. 망치가 너무 좋아졌는데 망치가 계속 좋은 망치를 더 좋은 망치를 만들 거냐. 이젠 됐다. 이제 그 망치로 액자도 좀 받고 못 튀어나온 거 있으면 다시 좀 집어넣고 다양한 용도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야,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뭐 제2의 카카오든 네이버든 뭐 이런 정말 무수히 맞아요. 많은 기업들이 맞아요. 드디어 옥석가리기 할 겁니다. 옥석가리기. 드디어 맞아요. 본격적으로 탄생할 수 있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커머스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 컨텐츠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 만화의 미래는, 음악의 미래는, OTT의 미래는 다 이렇게 고민해봐야죠. 부자TV도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될 텐데요. 네, 그렇게 또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한편으로 기존 공룡 기업들의 미래도 좀 내심 궁금하네요. 이들은 만들어 놓고 남 잘 되는 꼴에 뭐 본인들도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들 기업은 두 가지의 속내가 있죠. 첫 번째는 이 생태계의 중심은 나야 어차피. 마치 앱스토어에서 애플이 앱스토어를 만들어 놨더니 수많은 앱들이 잘 되잖아요. 네이버페이도 잘 되고 카카오페이 다 잘 되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서 아유 나도 뭘 해야 되는데 쟤들만 잘 되냐? 이러는 게 아니라 잘 됐다. 저기서 수수료를 어떻게 챙겨야지. 돈 벌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나만의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쪽도 있고 1번. 예. 왜냐하면 이 생태계가 더 탄탄해지고 더 넓어져야 거기에서 그 인프라를 주도하는 우리 기업의 가치가 더 높아질 거니까. 그래서 생태계 관점에서 보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구글이 생태계 관점을 보면도 지메일 서비스 오픈하고 계속 새로운 서비스 오픈하잖아요. 예, 캘린더도 오픈하고 그런 것처럼 예, 사람들이 자주 많이 오래 쓰는 AI 서비스를 점령을 해야 생태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내가 뾰족하게 이거 킬러 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시장을 지배하니까 그쪽에 대한 고민도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웹과 앱이 다른 것처럼 웹과 앱은 다르죠. 예. 앱과 AI는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AI에서의 킬러 앱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I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자주 많이 오래 쓰는 서비스는 뭘까? 다시 돌아보면 모바일에서 사람들은 어떤 앱을 가장 자주 많이 오래 쓸까? 웹과는 달리? 예를 들면 웹에서도 네이버 쓰고 모바일에서도 네이버 쓴단 말이에요. 웹에서도 다음지도 쓰고 모바일에서도 다음지도 쓴다고요. 근데 그거보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더 많이 쓰는 틱톡은 더 많이 쓰는 인스타그램은 틱톡, 인스타그램은 웹에서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AI 시대에는 웹이나 모바일이 아니라 뭔가
야, 이런 것도 있단 말이라고 하는 게 뭘까를 만들어내겠죠. 그거를 아까 제가 얘기했던 AI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AI 에이전트. 그냥 얘한테 뭐든지 말하면 너무 모든 걸 다 알아듣고 알아서 다 해주는데, 근데 문제는 알아서 다 해준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A부터 Z까지 다 준비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기업이. 그러면 중개를 해주면 돼요. 아, 그거는 얘가 잘하더라. 얘를 초대해 주는 거예요. 아, 이건 얘가 잘하더라. 그걸 가리켜서 이제 마스터 에이전트, 서브 에이전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도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절대 에이전트가 있고 카테고리별 에이전트가 따로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카테고리별 버티컬 에이전트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걸 아우러서 그냥 뭐든 말하니까 얘가 알아서 다 대령해 주네. 얘 끌고 오고 쟤 끌고 오고.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공격적으로 하는 게 빅테크 기업들의 속내겠죠. 그래서 애플은 시리로 하려고 하는 거고, 구글은 이제 구글 제미나이 기반으로 그걸 하려고 하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엣지 브라우저에 있는 코파일럿으로 그걸 하려고 하는 거고, 그들은 그래서 좀 생각이 다르죠. 버티컬 쪽보다는 이 마스터 쪽에 가깝죠. 야, 이해가 쏙쏙 됩니다. 아, 참. 그러면은 이제 빅테크들은 그 중개를 하면서 수수료를 챙겨 먹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중개하려면은 우리 디바이스 써야 되면 디바이스도 팔아먹을 수 있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중개는 못하지만 우리가 자체 OS는 가지고 있지는 못하겠지만 그 특정한 서비스는 우리 걸 써. 그러면은 이제 또 그 중개업체에 또 커넥이 돼가지고 뭐 메신저라든지 뭐 아까 뭐 SNS 그 외에 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 맞아요. 그것도 AI만의 또 특별한 단어가 생기겠죠. 저는 그래서 아까 우리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하드웨어, 네트워크, 네. 소프트웨어, 그 위에 이제 플랫폼. 네. 이 관점에서 보면 AI 시대는 뭘까? AI 디바이스일 거다. 해서 아까 그 얘기 좀 했죠. 그쵸, 예. 그쵸. 그러면 AI의 소프트웨어는 뭐지? AI의 네트워크는 뭐지? 그리고 그 위에 얹히는 AI의 서비스는 아까 AI 에이전트. 네, 네. 이거거든요. 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소프트웨어는 아마도 LLM이 소프트웨어가 될 것 같아요. 운영체제처럼. 우리의 LLM을 써. 그럼 되게 쉽게 우리와 호환되는 그런 AI 에이전트를 쉽게 개발할 수 있어. 가령 이렇게 될것 챗GPT와 같은 형태로. 그렇죠. 예를 들면 챗GPT에 있는 GPT-5나 계속 개선되고 있는 이 LLM을 OS처럼 쓰는 거죠. 그렇죠. 이 LLM 가져다 쓰면 우리에 있는 GPT-S에서 쉽게 소비자들도 만날 수 있고, 너희 에이전트 호출해 줄 테니까 우리 LLM 써. 그래서 LLM 사용한 대가는 내야 돼.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LLM이 OS처럼 되지 않을까? 그가 제 기본 생각입니다. 네트워크는 디바이스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디바이스는 이제 와이파이를 기반으로만 작동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어떤 건 6G나 뭐 이런 쪽으로 갈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건 또 새로운 그 디바이스의 특수한 상황을 기반으로 만드는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어서, 이 네트워크는 저도 아직 답을 못 찾았어요. 그 답을 찾는 것도 또 어떤 네트워크 통신 솔루션 회사가 그 기회를 찾아가지고 새롭게 또 주목받을 수도 있겠죠. 저도 그 통신 네트워크 부분에 있어서의 기회를 좀 잡고 싶어서 통신 장비 업체들 탐방도 가면서 좀 많이 여쭤봤는데 네. 아직 모르겠다고 다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힌트는 있어요. 제가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근무했을 때인데 한 16년 전이네요. 16년 전이면 꽤 됐잖아요. 네, 그때 막 모바일 막 초반이었거든요. 그때 그 어떤 미국에 있는 한 기업이 그런 고민을 했던 그 기억이 나요. 무슨 고민이냐? 왜 통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통신은 첫 번째는 인터넷 공유기 내 거죠. 내 거잖아요. 내 거. 내가 컨트롤하고 내 집안 반경에 있는 짧은 반경 내에 있는 디바이스 다 연결시킬 수 있죠. 네, 이런 통신이 있고, 두 번째 통신은 기지국이 있죠. 이거는 통신사가 돈을 투자를 해서 기지국을 세우고 이 기지국이 여러 군데 있어서 끊기지 않고 이동하면서도 통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잖아요. 네. 세 번째를 이제 고민하고, 세 번째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 이쪽에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 종류도 다양한 노트북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24년 켜 있는 것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앞에 있는 카메라맨이 또 들고 있는 디바이스, 네. 또 여기에서 약간 반경이 떨어진 길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에 누가 들고 있는 디바이스, 피어투피어라고 하거든요. P2P 네트워크. 마치 예전에 그 소리바다, 당나귀 이런 것처럼 네트워크를 그렇게 연결하는 거죠. 국지 디바이스 간에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이걸 기반으로 확대해가는 거예요. 여기가 연결됐으면 여기가 연결돼 있고, 여기가 연결 저기랑 연결돼 있고, 그렇게 쭉 연결되면 캐나다까지 연결되잖아요. 네네. 예. 물론 그렇게 참여한 디바이스의 수가 많아야 탄탄해지죠. 그렇죠. 이게 블록체인의 핵심이기도 하거든요. 블록체인의 핵심도 중앙 네트워크, 중앙 통제 없이 기기 간에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네트워크도 기기 간에 연결해보자. 그게 혹시 어떤 가능해지지 않을까? AI 디바이스 시대에 뭐 이런 꿈도 꿔봐요. 피어투피어 네트워크.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고 그 누구의 컨트롤도 받지 않는 거죠.
누군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우리들끼리 맞아요. 서로 연결을 해보자. 대신 나도 열었으면 그 연 대가로 남의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누군가하고 연결할 수 있죠. 촘촘하게. 비용도 최소화하고. 옛날에 다마고찌 아세요? 알죠, 다마고치는. 다마고찌 키우고 네. 이게 서로 이게 딱 이제 접합시키면은 네. 같이 또 이제 커넥션을 하기도 네트워크가 하고. 형성되는 거구나. 네. 그리고 요즘에는 스마트폰도 그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에어드랍이라고 하죠. 네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 또 스마트폰끼리 갖다 붙이거나 아니면 뭐 블루투스 같은 걸 연결해가지고 이 디바이스끼리 연결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면 또 정보를 주고받고 이런 것처럼 약간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 특정한 디바이스를 쓰고 있을 때 저기에 누군가랑 커넥을 하고 싶다. 맞아요. 딱 알림이 떠서 네. 뭐 yes or no 해서 나 연결할래. 이래가지고 그게 톡 한 번에 또 연결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애플의 에어태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에어태그가 꽤 오랫동안 배터리 소모 없이 쓸 수 있다고요. 왜 그게 그냥 직접적으로 기지국 통신망에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근방에 있는 내 아이폰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의 아이폰을 경유해서 위치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네네. 저 멀리 떨어진 사람한테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예를 들어 제가 제 가방에 에어태그를 달고 저기 강남역에 놓고 내렸다고 쳐봐요. 나는 저기 종로에 있는데 근데 위치를 우리 한국에서는 사실 위치 정보법 때문에 제대로 안 되는데 해외에 나가면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거든요. 어떻게? 그 에어태그 주변에 있는 아이폰들을 가진 사람들의 네트워크 망을 타고 쭉 와가지고 나한테 위치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P2P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그런 통신 네트워크가 이 AI 시대의 차세대 통신망이 아닐까? 뭐 이런 꿈도 꿔봐요. 생각도 해보고. 갑자기 이런 생각 문득 드네요. 기존에는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가 결합되는 형태가 기존의 기술 혁명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가령 이제 컴퓨터가 먼저 보급이 되면서 쭉 깔렸다고 쳤을 때 지금은 약간 테슬라를 좀 떠올리게 하는 것 같은데 테슬라가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랑 좀 달랐던 게 기존의 회사들은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입힌 입장이었다면은 테슬라는 소프트웨어에 하드웨어를 입힌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AI도 하드웨어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소프트웨어가 메인이 돼서 하드웨어를 오히려 좀 부수적으로 그 회사가 가져가는 역할도 있겠다. 가령 아까 오픈 AI가 디바이스 시장도 좀 진출하려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그런 맥락이지 않나. 사실 비슷한 맥락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최초의 시도가 구글이었고 그 다음 시도가 메타예요. 왜냐하면 구글이 네스트라고 불리는 디바이스 회사를 인수했거든요. 그리고 메타는 퀘스트라고 불리는 오큘러스 퀘스트라고 불리는 디바이스 회사를 인수했고 MR 디바이스를 인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은 스마트 홈 플랫폼 디바이스 회사를 인수한 거고 메타는 MR 디바이스, 메타버스 디바이스 회사를 인수한 거거든요. 이건 인터넷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이거든요. 서비스 기업이 하드웨어를 인수했네. 말씀처럼 지금 오픈 AI는 AI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AI 기업이 그 누구보다도 디바이스에 대한 꿈이 되게 커요. 전용 디바이스에 대한. 그럼 왜 그럴까? 놓고 보면 기존의 텔레비전이 나와야 KBS, MBC, SBS 방송국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게 흑백에서 컬러로 바뀌고 컬러에서 더욱더 해상도가 4K로 바뀌고 이건 텔레비전 제조사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줘야 그 다음에 방송국 컨텐츠 회사들이 그 스펙에 맞춰가지고 영상을 제작하고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주객이 사실은 이제 하드웨어 업체에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조짐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한 건 아이폰 때문. 그렇죠? 아이폰 때는 물론 애플 만드는 회사가 제조사긴 하지만 애플이 아이폰의 기본적인 방식, 작동 방식을 소프트웨어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줬잖아요. 예. 애플이 물론 제조사긴 하지만 근데 그 가능성을 본 거죠. 뭐가?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먹어 삼키는. 근데 지금 그 모습이 구글과 메타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인터넷 기업이지만 왜 컴퓨터라고 하는 이 폼팩터라고 부르죠. 폼팩터 위에서 꼭 왜 사각형의 모니터 위에서 왜 스마트폰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거에서 페이스북을 쓰고 유튜브를 쓰게 할까? 유튜브, 페이스북의 꿈은 사각형이 아니야. 원형이야. 예를 들어. 우리는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다른 인터페이스가 더 좋은데 이 폼팩터가 그걸 해주지 않으면 안 되네. 그럼 내가 만들어 버리지 뭐.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오픈 AI는 그런 AI에 가장 걸맞는 디바이스, AI를 더 잘 써먹을 수 있는 새로운 폼팩터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AI 디바이스가 이제 기대되는 거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을 때 우리가 이 AI 시대, 특히나 내년 뭐 빅뱅의 시대를
좀 기다리고 준비하는 입장에서 투자자로서는 어떤 포인트를 가장 우선시 좀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할까요? 두 가지 측면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난 2년은 아까 이야기했던 인프라 기업에 돈이 몰렸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투자된 인프라의 비용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세 번째와 네 번째 특히 인터넷 서비스, AI 서비스죠. 그리고 FM옵스라고 불리는 이 AI 서비스를 잘 만들어줄 수 있는 각종 AI 솔루션들. 이들 회사의 움직임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이들 중에 누가 과연 옥석일까? 이걸 첫 번째 관점에서 봐야 되고 말랑말랑한 관점이죠. 두 번째는 AI 디바이스입니다. AI 디바이스. 결국 오픈 AI가 됐든 혹은 메타가 됐건 간에 그 누군가가 AI와 가장 합의되는 잘 어울리는 형태의 디바이스에 대한 폼팩터 정의를 잘해서 그 디바이스가 활성화되면 그들은 전문 제조사가 아니거든요. 그건 공장에서 원래 생산 잘하던 제조업체가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한국은 강국이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런 면에서 AI와 관련된 전용 디바이스가 나왔을 때 과연 그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들, AI 칩셋부터 포함해서 메모리, 더 나아가선 그걸 조립해서 완성형으로 만드는 수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제조업은 어딜까? 어디서 그 기회가 찾아질까? 그 고민을 할 필요가 있죠. 마지막으로 제가 딱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이게 AI 시대에 물론 투자도 투자지만 우리의 인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을 때 직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업무 내지는 교육 다방면으로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진로 내지는 자녀 교육 이런 측면에 대한 고민도 있거든요. 그렇죠. 과연 AI 시대는 어떤 식의 인생의 방향점을 좀 잡아야 되는 것인지 네. 이 부분에 대한 조언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완전 각양각색일 것 같아요. 선생님 혹은 유튜버, 인플루언서 그리고 직장인도 사무직 직장인과 생산직 직장인이 있고 그 사무직 직장인도 뭐 법무 쪽에 근무하는 사람, 스텝 부서, 기획 되게 다양하잖아요. 각양각색일 수밖에 없다. 다만 확실한 건 미래는 AI를 쓰는 선생님과 AI를 못 쓰는 선생님은 아니고 후자는 사라질 것이다. 선생님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AI를 쓰고 말고에 의해서 사라지고 말고가 결정될 거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드리는 조언은 AI 시대의 우리의 방향은 결국 각양각색으로 펼쳐질 텐데 핵심은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으로 나뉠 것이고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써봐라는 거예요. 왜 써봐야 내가 그동안 몸담고 있던 그 업무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서 이 AI가 얼마만큼 내 업무에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서 방향이 잡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저희 또 직원이랑 같이 얘기했던 게 우리 AI 어떻게 써볼까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깊게 생각을 한 뒤에 실제 더 적극적으로 써보는 또 부자TV 될 수 있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긴 시간 소중한 인사이트 나눠주셨는데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또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I가 본격 등장한 지가 3년 차예요. 2025년은 그 정점이 될 해라고 보여지고 있고 제 생각에 2025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뭐 AI가 뭐니 알파고가 뭐니 뭐 LLM이 뭐고 LMM은 또 뭐고 이런 것들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많이 알아야 잘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책에서는 내년도의 여러 변화상 IT 기술이 어떻게 흘러갈지 AI는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잘 다뤘으니까 부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시길 기대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지현 작가님 모시고 또 IT 트렌드 2025 책을 토대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지금이야말로 AI를 우리가 좀 더 깊게 공부하고 또 써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AI에 적극적으로 관심이 있으시다면 책을 통해서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으로 여러분들의 또 AI 빅뱅 시대의 주인공이 되길 응원하면서 작가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